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19번째 이야기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바로 파스칼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얘기는 저희가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들은 게 아닌가. 그만큼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클레오파트라 7세죠. 정말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었나 아니었나, 그건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클레오파트라하고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그녀가 정말 미인이었다고 하면 그녀의 자화상, 그림이나 조각상 같은 거를 많이 남겨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화가 난 로마가 이집트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남겨져 있는 족적을 다 바로 없애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녀가 미녀인지 아닌지는 사실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의 삶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삶의 족적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그녀의 재능이라든지 성격, 생활 방식, 아니면 여러 가지 그녀와 관련된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카이사르, 로마의 영웅들이죠.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가 왜 그녀에게 빠졌을까? 아마 그녀의 지성과 재능에 빠진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재색을 겸비한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녀의 삶은 최후의 삶은 독사의 가슴에 물려서 죽게 되죠. 비극적인 절망 맞이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바로 카이사르하고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를 이용해 먹은 악녀라고 그녀를 칭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나? 그리고 정말 파스칼의 말, 그럼 단지 미인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그래서 코가 1cm만 낮았다라면 바로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가 그녀에게 이용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편협한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자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말 영화를 누립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영화를 누리다가 바로 3세 때, 프톨레마이오스 3세 때 절정을 이루게 되고, 절정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 파라오 때부터 어떻게 되죠? 쇠락의 길을 또 가게 되는데,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부터 11세 때까지 파라오들은 사실 권력을 강했지만 국정에 열성을 보이지 않고요, 선조들이 쌓았던 업적이나 재산을 탕진할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톨레마 기원전 80년, 그러니까 프톨레마에서 12세가 날마다 연회를 부리고 흥청망청 술이나 마시면서 피리를 부는데, 그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피리 부르는 왕. 이게 프톨레마이어스 12세의 별명이었는데, 그만큼 정말 흥청망청 세월을 낭비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낭비하다 보니까 연애만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서 지중해에 있던 많은 섬들을 로마에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채무가 꽤 많이 남겨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로 태어나죠. 장녀로 태어나고, 그게 바로 기원전 51년. 그런데 기원전 51년에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유언을 하나 남기고,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 딸인 장녀인 클레오파트라하고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 통치를 하라는 유언만 남기고 죽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좀 어렸어요. 그 당시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시 18살.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뭐가 붙어요? 바로 후견인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후견인들하고 결국 클레오파트라하고 권력 싸움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쯤에 알렉산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
시리아 총독의 사신을 살해한 겁니다. 이 문제로 이 해결 방법에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는 시리아 총독, 살해한 그 로마 군인을 시리아에 보내게 되고, 그런데 그런데 나머지 후견인들은 로마하고 국교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 때문에 클레오파트라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후견인들하고 좀 약간 대척점이 이루게 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결국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망명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왕이 된 지 3년 만에 시리아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이때 로마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바로 카이사르하고 폼페우스 숙적이죠. 폼페우스하고의 하나의 이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로마는 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제였죠. 공화제. 그런데 그래서 국정을 위임받은 정치가들이 평민파, 귀족파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평민파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그리고 귀족파의 우두머리는 폼페이오스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스하고 집정관인 폼페이오스하고 그리고 로마 언론이 카이사르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카이사르가 군대를 일으켜서 갈리아 지방에서부터 바로 그 경계인 로마하고 경계인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본토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루비콘 강을, 그래서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 이게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역사 내용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카이사르 군대가 겁을 먹었죠. 로마 원로원들하고. 그래서 폼페이오스하고 원로원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 카이사르 군대가 끝까지 폼페이오스를 잡으려고 추격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결국 폼페이오스 군대를 격패를 하는데, 살아난 그 폼페이오스는 어디로 도망가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알렉산드리아까지 오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를 만나기도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후견인들이 바로 이 폼페이오스를 죽입니다. 왜? 그 당시 로마의 그 정세를 보니까 카이사르 쪽에 줄 서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폼페이오스를 죽였는데, 이게 실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카이사르가 사실 카이사르한테 하나의 정적이기도 했지만 폼페이오스는 친구였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리고 카이사르는 죽은 pom페이오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참회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건 후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상황을 보다가 어떻게 하면 카이사르를 만나서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영화나 책자에서 보셨는데, 어떤 데는 뭐 양탄적, 어떤 데는 보자기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가서 결국 카이사르가 있는 묵은 궁전으로 그 선물을 보내게 되고, 결국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리따운 20대 초반 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그래서 그 모습에 카이사르가 깜짝 놀라는데, 그녀의 용기와 기지에 정말 반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랑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꽃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녀는 정말, 근데 처음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인데 말이 어떻게 통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녀는 그리스 출신이죠. 그리스 출신이고, 그래서 또 어렸을 때부터 학문, 특히 여러 나라 말을 배우는 걸 좋아해서 클레오파트라 7세는 라틴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고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그리고 방언, 이런 거를 다 능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라틴어로 깊은 얘기를 밤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미모와 그리고 그녀의 지식에 감복한 카이사르가 하루 만에 넘어가서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로 불러들였는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겠죠? 카이사르하고
누나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고 결국 카이사르가 다시 아버지의 유언대로 당신들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공동 통치를 다시 해라 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프톨레마이오스가 많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후견인들하고 그래서 결국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하고 후견인들이 바로 카이사르가 묵고 있는 궁전을 어떻게 해요?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전쟁이 되는데 결국 누가 이길까요? 로마 군대가 있는 카이사르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도망가다가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47년에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4세 또 다른 동생인데 그래서 이 또 다른 동생하고 동시에 공동 통치자로 옹립이 됩니다. 누가?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래서 다시 왕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카이사르는 이런 다음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였냐? 클레오파트라하고의 아들이 하나 클레오파트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하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은 카이사르온이라고 하는데 책마다 틀려요. 아니면 뭐 이러면 책마다 틀린데 어떤 책에는 카이사르온이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다 이럴 때 얘기하는 또 부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카이사르가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는 결혼을 인정을 안 해줄 일부 일처제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에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화정을 폐지하고 제정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초대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이집트의 파라오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자기가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바로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미래를 설계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로마로 돌아온 다음에 카이사르는 바로 원정과 내정을 다 저렇게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동시에 총사령관이 되고 종신 집정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겠죠 카이사르가. 그러다가 원로원들하고 대립이 좀 있다가 그 밑엔 휘하 장군들도 약간 카이사르의 독단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을 좀 반대를 하게 되는데 기원전 44년에 언론회의가 있다고 카이사르를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어떻게 될까요? 회의장에 갔더니 결국 그의 신복들이 배반을 했죠. 그래서 그의 신복 중에서 한 명 브루투스도 있었는데 브루투스가 결국 칼로 카이사르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의 언론에 있던 원로원들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신복한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우리가 영화나 책 같은 데에서 많이 보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카이사르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후계자. 근데 후계자를 정해놓고 않고 죽기 때문에 로마가 혼란스럽게 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고 유언장에는 어떻게 돼요? 오래전에 쓰여져 있던 유언장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조카이고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명이 돼야 된다고 적혀 있었고요. 근데 그걸 반대해서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해요?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줄을 서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친자인 카이사르온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원로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되자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카이사르온이 목숨이 위협이 되니까 결국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근데 카이사르를 죽은 블루투스하고 그 잔당들 언론의 잔당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토벌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블루투스하고 잔당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하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또 다른 영웅이 되면서 점점 로마에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고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 본토를 통치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이탈리아 외에 다른 여러
주주를 담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한테 뜻밖의 전갈이 와요. 안토니우스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바로 지금이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이 청갈이 와요. 거기서 지금 터키의 타르소스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만나자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다시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 배가 터키의 타르소스 지역에 왔는데 안토니우스 쪽으로 만나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결국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클레오파트라한테 가게 되고 기다리다가 진이 빠졌겠죠. 몸이 달았겠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여러 극진한 환대를 받고 결국 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또 클레오파트라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둘이는 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안토니우스는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또 알렉산드리아로 안토니우스를 초대를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또 안토니우스가 와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근데 안토니우스하고 그런데 있다가 결혼을 거의 사실혼이나 마찬가지로 둘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결국 안토니우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데 로마로 들어가서 진짜 결혼은 누구랑 해요? 옥타비아누스하고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옥타비아라고 하는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렇게 있다가 클레오파트라는 만영자실하겠죠. 자기하고 결혼 거의 사실혼이나 마찬가지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가서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안토니우스가 다시 클레오파트라한테 연락을 해요. 전가를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 군사 재검하고 원정 물자를 좀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4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자기하고 정식 결혼을 할 것이다.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집트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왕이 아니지만 절대다 칭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의 영토를 시당국 이전의 영토로 돌려달라.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을 승낙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의 아들 카이사르 오늘 정식 왕위 계승자로 삼아달라. 이 4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에 결국 승낙하고 결국 안토니우스는 뭡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랑 결혼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소문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로마인들은 카이사르처럼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이집트 진영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를 비난을 하게 되고 기원제 32년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선전포고를 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로마에 많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전쟁인 거를 대의명분으로 삼아서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 전쟁이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의 진영에 이 전쟁을 벌이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함대가 결국 어디서 나중에 벌이게 되냐? 마지막 최후전은 악티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최후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이제 안토니우스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끊어버리게 되는데 7, 8월 달 되니까 어떻게 덥잖아요. 더우면서 모기가 기승되고 그래서 안토니우스 그 군대는 보급로가 끊겼는데 한자가 속출하게 되고 더위하고 기아에 결국 사상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멸할 게 분명한데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해상을 돌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부대들은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게 되고 결국 클레오파트라만 결국 그 해상을 돌파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해전에 이제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 벌어지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돌아간 상태에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함대는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는데, 예,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포위가 당하게 돼요. 이 안토니우스가 배가 함대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며, 예, 결국 안토니우스는 포위 당하자 그 자기 함대를 포기하고 결국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갔던 방향으로, 예, 클레오파트라를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수가, 예, 장수 희의 장수 최고의 장수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다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게 됐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는 다시,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쟁을 다시 끌어서, 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예,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오게 되고, 예, 결국 포위를 당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 이제 마지막 순간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라운을 살리고 싶어서, 예, 배를 하나 주고 많은 금은부화를 싣고, 야, 인도로 떠나게 합니다. 인도로 카이사라운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예, 기원전 30년 로마군이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와서 궁전을 포위하고,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게 해서 총 공격의 시기가 되는데 갑자기 그 믿었던 이집트 군대들이 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어,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의 묘당으로 숨습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숨었더니 이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되냐?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해서 죽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검으로 자기도 스스로 찔러서 죽으려고 하고, 예, 그래서 결국, 예,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예, 유언이 뭐냐? 클레오파트라 안에서 팔에 안긴 채 죽고 싶다 해서 그리고 신하들이, 예,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숨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결국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팔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잡히게 되죠. 옥타비아누스에. 예, 그렇게 되는데 결국, 예, 뭐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이집트의 코브라, 예, 뱀에 물려서 자살을 하게 된다.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나이가 39살. 예, 정말 짧은 생이었죠. 짧은 생. 그러면서 이집트하고 플레톨레마이어스 왕조가 멸명을 하게 되고 결국 이집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인도로 도망갔던 카이사라운도 잡혀서 죽게 되고, 예,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 사이에서도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있는 몇몇 살아남은 동생들만 옥타비아누스에서 양육으로 키워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는 사실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곧, 예, 로마의 멸망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이런 운명에서 왕이 계승자가 되면서 필사적으로 이집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싸웠던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녀는 이집트인은 아니었지만, 예, 그렇지만 바로 이집트화 돼서 정말 이집트를 위해서 끝까지 본인의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예, 최선을 다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이집트는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이집트인들보다 더 이집트화 됐던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이집트를 구하지 못하고, 예, 결국 패배하게 된 운명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하며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멸명을 하고 이집트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 로마의 속령이 되고,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 클레오파트라 7세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제거한, 예, 옥타비아누스는, 예, 로마로 개선해서 제정을 선포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서 아우구투스라고 불리게 되고 그때부터 로마가 약 300년에 걸쳐서 전 유럽하고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역사는 결과론이죠, 결과론. 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사실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요, 파라오나 왕, 아니면 장군, 전쟁, 아니면 역사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나 세세하게 그런 걸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역사도 이면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단지 왜 로마의 카이사르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을 했었고 자식을 낳고 왜 계속 이집트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단지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집트를 사랑했고 이집트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한 하나의 열정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8살의 나이에 파라오가 돼서 통치자가 돼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돼서 결국 39살, 아주 짧은 생이죠. 정말 짧은 시간에 확 불타올랐던 그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녀의 그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하는 운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루에 있던 이집트 역사 문명도 3,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명,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하고 서아시아, 그리고 이 지역 전체, 소아시아 전체를 다 아우러었던 3,000년의 역사는 이때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로마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역사를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화,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게 팩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역사가 남겨져 있는 기록들은 결국 승자들만의 역사죠. 패자들의 역사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단지 평면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정말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나 아니면 이면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